두 개를 갖다 놨는데요. 하나는 김홍도의 마상청행도. 이제 우리가 이거 저기 한자색을 조금 이해하려니까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다 했었는데, 말 그대로 이건 김홍도의 마상청행도인데 말 위에서 뭘 듣냐면 앵무새 소리를 듣는 그림이에요. 여기 앵무새가 어디쯤에 있네. 마상청행도. 자, 이거는 원나라 조홍이라고 하는 조명구의 손장가이래. 이 사람이 협탄유기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는 끼격자에 활을 끼고 말을 타고 노는 그림인데, 이 장면은 거의 뭐 패러디에 가까울 만큼 유사하죠, 그렇죠? 뭐 이렇게 말을 가고 고개를 뒤로 돌려 있는 모습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런 그림은 왜 이렇게 나왔냐면, 조선시대 저 아래쪽에 제가 설명 드렸는데 상고주의, 그러니까 옛 것을 숭상하는 수망하는 태도라든지 모화 사상 때문에 이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런 것이 어떤 그 화인으로서 또는 작가로서의 자기 정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조선시대 때 문인 화가들의 수행 과정으로 저런 것들을 많이 모방해요. 방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서도 과연 협탄유기도나 마상청도 둘 다 묘품으로 불리자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들을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 그걸 들을 수 있는 자, 그대는 영혼에 도달하리니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파니샤드의 한 구절이에요. 우리 들리나요? 꾀꼬리 소리가. 인생의 이 한가하고 좀 쾌적한 그날, 어린아이 때 느꼈던 그 봄날 같은 쾌적함, 또는 모든 숙제를 끝내고 한가롭게 걸어갈 때 그 느낌들을 찾을 수 있는지, 또는 사냥을 마치고 활을 적당히 옆으로 끼고 말을 타고 오면서 저 먼 말치를 바라보는 그 유유자적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좀 찾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 마음도 내면적으로 쉴 수 있고 바깥의 바람에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이것도 또 조명구예요. 그 조명구의 그림이 아주 독특해서,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낙관들, 여기 그림을 이렇게 제가 스캔 받다가 좀 크게 커서 이게 더 옆으로 더 있고 해서 잘랐어요. 이 낙관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찍혀 있는지. 뭐 이쪽으로 사방에 찍혀 있어요. 이 낙관은 이 그림을 소장하거나 본 사람들이 막 찍는 건데, 동양화 측은 너무 많이 찍혔죠. 그래서 보통은 뭐 한 군데 찍혀서 뭐 그림 전체를 막 치울 만큼 동양화다운 품격이 사라질 만큼, 다시 말해서 이 그림 속에서 그 당시의 대가들, 이걸 소장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정신을 느꼈기 때문에 감동의 낙관을 찍고 저기다가 제자를 좀 붙이는 거예요. 이 그림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소회를.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나라에도 좀 알려져 있는 그 청록 산수화의 전모 표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산수화는 대부분 이렇게 수묵화, 그래서 채색되지 않는 건데도 비해 않는 것이 문인화의 전통인데도 여기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건 그 뭐 산동성 제남 근처에 있는 역성현이라고 하는 곳에 실제 경치가 있다고 그러네요. 작산과 화부주산, 그래서 작산과 화부주산 각각 뭘 말하죠? 작화, 추색도. 여기서 조명구는 뭘 그려내려고 했을까요? 이게 한 그림에 이게 그림이 넓게 돼 있어서 잘랐는데, 명확하게 그림이 안 보여갖고 산이 있고 나무 있고. 예, 그죠. 이게 크죠 지금. 뭔 그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 그려보세요. 이러니까 좀 그러니까 좀 설명하죠. 근데 동양화 특유의, 동양화가 원래 그 당시 물감이 많이 발달돼 있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화선지는
먹이 베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에서도 각각 독특한 이 그림이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 배경에서도 뾰족하게 이루어진 산과 둥글게 이루어진 산 이것만 해도 어떤 그 완전성의 구비 뭐 이런 걸 뜻하는 걸 바로 느껴질 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 감춰져 있는 적당한 거리에 있는 나무들 일렬로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는 것들과 떨어져 있어서 기울어져 있고 세로가 나란히 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의 어떤 코드를 가지고 있는 글이네요. 왜냐하면 조명구 같은 사람은 뛰어난 학자이니만큼 철저히 그 속에 많은 것들을 숨겨놓았던 거예요. 또 이 장면들에서도 나타나는 이 앞에는 전혀 집들은 없었는데 이쪽에는 집들이 몇 채가 좀 보이죠, 그죠? 여기에도 작은 데가 있는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조명부는 대체로 이 그림 속에서는 따뜻한 느낌의 사람이었을까요? 뭔가 이렇게 늘 쓸쓸하고 공허한 기운을 느끼는 사람이었을까요? 그죠? 예, 바로 느껴지죠. 이제 이렇게 그냥 누가 이 그림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곳에 조명부는 자기 자신도 없고 텅 빈 공간만 가득 차 있어요. 풍경만. 그리고 동양화들은 대부분 세로로 그린 것들이 대부분 많았는데 조명부는 아까 축의 옥마도 그렇게 횡으로 배치시켜 놨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종으로 되어 있는 것과 횡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그러면서 공간 공포를 어디서 인간이 느끼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림에서도 이런 것들의 일말을 좀 찾아보면 조금 그 의미가 찾아질 거예요. 오늘 여기서 뭐 다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림 몇 개 보면서 재밌게 다음에 한두 개 더 해야 되겠네요. 저기도 또 조명부에 이거는 4개의 품 가운데 일품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일탈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품이나 묘품이나 능품을 넘어선 어떻게 보면 일탈된 이런 그림인데 이 그림이 갖고 있는 이 기운들 이 돌들 생김들이라든지 여기 있는 대나무의 형상 이런 것들 보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뭔가 이렇게 일탈돼 있어서 이건 조명부의 말년쯤에 그려진 그림인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섬겼던 형제도 죽고 나라는 빼앗겼고 자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신숙주 같은 계보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조가 왕위 찬탈을 했을 때 사육신들 뭐 김종선이 박평영이 다 죽잖아요, 그죠? 충의 절결 지키겠다. 성성한 눈바람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사문자처럼 그 향을 잃지 않는 국화처럼 살겠다 했는데 신숙주는 변절해서 들어갔어요. 조명부가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추교 음마들어가거나 아주 교묘한 묘품의 작품을 황제 헌상까지 하면서 꽤 뛰어난 학자로 꽤 뛰어난 고위 관료로 승승장구했지만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당시에도 충신들은 다 사실은 같이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은 원나라 황제가 불렀을 때 철저히 배격하고 저 남쪽으로 다 내려가요. 그런데 잊고 싶지 않다고 다는 아니죠. 꽤 많은 사람들이 말년에 가서 이런 자기의 쓸쓸한 소리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본 그 작화추색이라는 그림에 비해서 고시죽석도야말로 자기 말년에 일그러진 내면을 그대로 더 보여주죠. 더 안 예? 더 안 좋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저 그림에서 뭔가 인간 삶의 실상 그리고 처음 몇 가지의 조명부 그림보다 이 그림이 주어지는 이 메시지 그리고 저 고진 역할은 훨씬 더 우아하죠. 그리고 더 동양화다운 느낌이 있어요, 그죠? 저 그림 그 보면 볼수록 아주 멋있어요. 자 여기에는 이제 그 동양화의 코드를 읽는 것 가운데 신품과 품격과 전신을 얘기하는데 이제는 교조를 해요. 교는 뭐야? 아주 뛰어난 재주, 아주 찬란함 이런 거고
저런 아주 투박한 어색함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엮어낼 거냐는 건데, 요 옆에는 남송 시대 때 송나라도 북송과 남송이 이루어지는데, 북송과 남송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원나라하고 밀접하게 관련돼서 남쪽으로 내려가 있어서, 원나라가 한때 중원을 장악할 때 송나라의 저 일부분 남송으로 내려가서 계속 저항하고 그래요. 이 시대가 남송인데, 그러니까 그 조맹부가 살았을 때의 비슷한 시대 때 그려진 그림 중에 하나가 조사기려도예요. 어떤 조사가 낙을 타고 가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야말로 아주 독특한 운치가 있죠, 그죠?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거는 이제 바로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 얘기. 이 나귀는 이 다리 보세요. 여기에 타 있는 사람에 비해서 다리 굵고 이 나귀는 힘에 겨워 있어요. 자, 이 그림도 사실은 교조라는 걸 보여준다기보다 어떤 놀라운 전신 품격의 교조까지 이루어진 작품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원나라 조맹부는 저쪽에서 한참 잘 나갈 때 거의 비슷한 시대인 남송이라 그랬어요. 쓰러져가는 송나라의 이 잔존 세력, 패족으로 남아있는 어떤 이 비참함, 비루함,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대적인 사조나 배경, 정치적 흥망성쇠 이런 걸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안타까운 점은 육조 해명을 그렇게 길면서도 원효 스님에 대해서 공부를 잘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죠, 그죠? 원효 스님은 사실 상저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그 역사적으로 상저 없어요, 원효 스님은. 요속공주 만나서 상저가 없는 게 아니고 원효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 시대, 이 시대 정신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우리는 자꾸 고민해 봐야 돼요. 의상에 대해서는 꽤 그래도 좋은 부속사만 해도 더 휘황찬란하게 남아있죠, 그죠? 원효 스님이 거주했던 사찰은 다녔다는 곳은 많지만 부석사처럼 의상과 직결시키는 이곳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설 따라서 그냥 원효 스님이 기도했다더라 뭐 이런 정도일 뿐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이 반도의 정신세계가 지향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과연 무엇을 추구했길래 해능에 갖다 붙였을까? 그 당시 신수는 또한 어떤 존재였을까? 이런 어떤 코드를 좀 찾아가 보고 그 시대의 아이콘 역할을 해주는 인물들 속에서 뭔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사실 우리 세종 아카데미는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해줌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이질 않아요, 세상에. 그죠? 요즘도 또 운영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한 게 안타깝지만 역으로 자부심 가질 필요는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종정 스님 그 법회에도 기껏해야 뭐 5명, 그래서 우리 정거사님과 보살님에서 8명이 앉아 있었다는데 이 자리 또한 마찬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왜 주식 얘기하다 제가 이런 저도 성격이니까 좀 비꼬는 걸 잘하지만 그럼 뭐 주식 100배 튀기기 이런 거 보면 사람이 많이 갈 거예요. 또 요즘 뭐 입시 그날 참 재밌는 거 많은데 그 죽전에도 신세계백화점이 거기 있더라고요.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거기 있는 곳인데 갔더니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했더니 입시 전략과 관련된 강좌를 그 백화점 문화강좌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하다못해 반야심경 300글자밖에 안 되는 반야심경 속에서 자기 삶에 팽팽해진 긴장감은 좀 늦추고 너무 느슨해졌던 이걸 좀 잘 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 삶을 아름답게 봅시다. 깨어서 살아봅시다. 이런 얘기는 잘 안 오겠지만 입시 공부 뭐 이런 건 막 간다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저 그래서 놀랐어요. 백화점 문화강좌가 뭐 공부 전략 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화점이 참, 그러면서 제가 놀란 건 뭐냐면 백화점 이 친구들은 무조건 실용적인 것까지 오는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까지 정말 잘 파고들고 있구나. 우리 절집에서도 뭐 삼천배 하자, 뭐 철야 정진하자, 참선하자, 경전 보자 이걸 넘어서서
좀 이런 뭐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얘기해 줄 필요도 있는 건가 이런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이 부분은 정인 들렸는데 3,000배 하면 뭐 살 빠지면 몸매 예뻐진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대기설법, 운병, 열약하는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잠시 해봤어요. 저도 여기 강의 시작할 때랑 지금랑은 제 기본적인 관점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죽하면 산신각에서 우리 불교의 핵심적인 모델을 좀 찾아보는 것이 한국 불교의 핵심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죽하면 이제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 화가들의 그림은 별로 없었잖아요. 아까 좀 전에 김홍도 그림밖에는. 근데 이런 그림 속에서 동양 정신의 핵심은 무엇이었을 거고 중원 중심과 한국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화가들은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이걸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늘 열어놓고 살아서 어떻게 될지 가끔 뭐 여기 올 때 승복도 잘 안 입잖아요. 생활불교, 살아있는 불교, 감동을 주는 불교 이게 어디까지 가능할지 싶어요. 아무튼 교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의 두 가지 모두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 참 뭐 누군지 이건 작자가 미상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저는 이걸 화풍에 담아내 그것도 아주 여기에 타 있는 그 인생을 그냥 달관하는 것 같은 노인의 얼굴인데 행색 보세요. 어깨는 구부정하고 수염이라든지 머리 이런 것도 추레하게 이렇게 좀 수척한 어깨는 내려앉아서 수척하고 수염은 다듬지 않은 이건 진솔함을 넘어서서 꾀죄죄한 뭐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먹 하나로 근데 더 핵심은 저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당나귀 마치 한국 불교의 오늘을 보는 것만 같아서 우리 불교 얼마나 어접해요 사실 이게 여기서 이제 월천 불광사 아시죠? 불광사 뭐 거기 꽤 큰 절이라고 그러지만 그 근처에 그 불광사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 건물들 보세요, 그죠? 하다못해 그 5층, 6층을 통틀어서 쓰고 있는 횟집만도 못하는 게 절집 규모예요. 그런데도 우리 늘 강남의 큰 절하면 능인선원, 봉은사, 불광사 얘기해요. 이게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사실. 아주 힘겨워하는 모습.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의 일상이 어쩜 이럴지도 모르죠. 사실 여기서 그 생각을 해서 이걸 잘 처리 못했는데 이걸 한 이만큼 가려놓고 이렇게 있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가려놓고 있고 적당히 처리하면 마치 가까운 연못에 이렇게 낚싯대를 살짝 들이고 한가하게 있는 노인의 형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아주 기묘한 작품이었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졸과 교를 어떻게 배치했는지 이 졸박감 속에 교묘함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축석도고요. 교와 졸이 합일되어 있는 것은 이 매석도. 여기에서도 매화와 죽, 대나무 이것들이 각각 사군자로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정신의 품격들이 있죠. 그죠? 우리 삶도 매화가 꽃을 피워야 봄이 시작된다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어둠 속에서 이렇게 향을 내준다든지 눈이 와도 푸름을 잃지 않는 대나무처럼 이렇게 꼿꼿하게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자주 힘에 겨워서 지치고 그래요. 아주 특히 요 매석도 아주 문인화답지 않은 화원 화풍의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잘 그려냈어요. 이제 우리나라 화가 문인화 윤두서의 자화상, 이건 이제 우리 동양화를 잇는 여러 가지 문 가운데 하나 허와 실, 바로 전에 제가 한번 공과 허의 차이 얘기해 드렸던 거 기억날 거예요. 이 허정한 세계, 공성의 세계와 허정한 세계는 서로 좀 다른 걸 뜻하죠, 그죠? 공은 주로 불교에서만 있었다면 허는 도교적인 느낌으로 많이 활용돼요. 이렇게 동양화 속에서 이 사실은 윤두서의 자화상, 이것도 사실은 전신, 자기의 영혼, 자기의 정신세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부릅뜬 눈 보세요. 저 앞에 서면 내가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저 그림이 몇백 년 시공을 넘어서서 나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죠? 윤두서 어땠을 것 같아요, 성격은? 무장. 예. 뭐 그냥 얘기 더 해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수염이 그냥 옆으로 쫙 마치 이게 뭐예요? 그 닭사운드 닭뼈를 쫙 일으킨다든지 또 막 모골이 쫙 서서 그것도 위로 뻗쳐 올라간 것 같아서 이 무인기제, 강한 이 정신, 호방함보다는 뭔가 집중해서 호랑이 앞에, 호랑이까지는 아니겠다, 뭐 어디 활을 가지고 뭐 한 마리를 일발필살하려고 하는 것 같은 태도.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 이렇게 수행자다운 한눈 팔 시간이 없는, 그 겨를이 없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바로 사띠 내지 쌈마띠하고 연결되는 느낌도 좀 주죠, 그죠? 이 무장이라고 하는 것, 이 대장부의 이 호방한 기질, 뭐 이런 것들이야말로 삶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걷어내는 그 인상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설 때 당당하게 누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가득 찬 걸 통해서 요게 이제 그걸 써놨죠, 그죠? 이실전허, 이 가득 찬 화면 속에서 이 화면 너머에, 저 허라고 하는 뭐 이게 텅 비었다, 뭐 이런 거라고 그러나 그 너머에 우리의 이런 육체 너머의 정신성, 이 허정한 세계, 허각병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들을 일깨우는, 촛불을 껐을 때 드러나는 이 밝음의 세계, 이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청나라의 소육궁이 쓴 이태백이 술 먹고 비틀거리는 그림이에요. 태백 취주도. 이것도 전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 이 그림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 양쪽, 이태백은 그 당시 꽤 고위 관리에 있었는데 옆에는 시종들 또 내시들이라 그래요. 이 복장은. 이 내시들의 옷은 검칙칙한, 그래서 마치 그 무거운 느낌, 현실 속에서 부대끼는 삶이라면 이태백은 아주 흰 옷으로 단장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태백의 허리와 신발은 이렇게 선홍색. 그래서 이태백은 술 먹고 띵까띵까 했다 해도 저 화려함 속에서, 그러면서도 저걸 누리면서도 올바른 정신으로 살기가 어려웠던 한 지식인의 고뇌를 그대로 잘 담아냈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도 이실전호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텅 빈 순백의 색깔, 그리고 화요일 가득 차지만 이 붉은색. 그래서 그 정신성을 이 현상 넘어 이태백이 취해야만 할 만큼 고단한 삶의 현장은 무엇이었을까? 그 허정한 세계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걸 한번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그림들을 좀 더 보면서 그 팽화도 몇 가지 좀 보고 구조주의라든지 뭐 제가 중간중간 얘기하는 것들 더 좀 임팩트하게 좀
좀 시간 압축해서 좀 충격도 좀 드리고 그러면서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원래는 오늘 해주려고 가져온 거는 이 슬라이드가 3개였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분산되어 있기도 하고 집중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 내용들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속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불교적인 눈을 어떻게 갖추느냐, 그 눈을 갖출 때만이 우리의 눈이 제대로 뜨여지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이, 심 안이. 그래서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눈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공의 세계를 꿰뚫고는 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을 읽어내는,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읽어내는, 또는 이런 현상 세계의 배후에 깃들어 있는 어떤 원리를 찾고 탐색하고 묵상하고 명상하는, 관조하는 그런 눈을 지녔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이렇게 우리에게 잘 깊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재미도 있어야 되겠고 지적인 교양도 같이 아울러서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로서는 우선 만족은 해요. 뭐 많이 안 오더라도, 또는 저도 가끔 우리 검색해보면 많이 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 자신이 우선 이렇게 벼려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같이 대응해주는 존재들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해보는 데까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마치 윤두수의 저 눈빛처럼 좀 살아있고 싶다, 살아야 한다, 살으라, 이런 경전이 일깨워주는 것 같은 이런 자각 속에서 힘을 해보는 거죠.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잠시 강의 내용 생각하면서 입정에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